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며칠 주춤했던 비가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특히요 시간당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피해 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요 차라리 기상 예보가 빗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자, 이쪽에 있습니다. 사진 위쪽이에요. 경영난인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억대 연봉자가 5년 사이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영난인데요. 공사입니다. 기본급은 오르고 장기 근속이 늘은 탓이다. 한전의 경우 연봉 1억 이상 직원이 3,200여 명에 달한다. 한전, 대단히 많은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지점은 없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자, 최근에 뭔가 지지율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위기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좀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사는 이렇습니다. 홍보수석 교체에 머문 찔끔 쇄신. 쇄신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소규모다. 그래서 찔끔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통령실 민생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통, 그러니까 홍보 이쪽을 뭔가 손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수석 비서관 신설, 신임 홍보수석인 김은혜 전 의원 내정, 뭐 이렇게 어제 소식이 좀 들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뭐 등등등 또 추가적인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동기 이원석 지명했다. 이렇게 제목에 돼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힙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그리고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그동안 정부 인선 관련해서 이 두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윤사단 특수통.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원석 후보자는요,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쏟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지구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해시계입니다.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자, 고종 때 만든 휴대용 해시계 1019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이제 찾아온 거죠, 지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뭔가 이렇게 금속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게 그림자가 지게 돼 있어요. 해를 받으면. 그리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 구 안에 또 다른 구가 보이죠. 뭔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일단 해가 있다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대단히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미국에서 돌아왔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오늘 4분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어제 좀 주목을 받으셨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는데 오늘 마침 아침에 매일경제 출연하셨는데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안한 출발입니다. 첫 발을 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좀 조마조마하다. 불안한 지점들이 곳곳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호영호 불안한 출발을 했다. 갈등과 분열, 당원 국민께 사과. 어제 이제 이 비대위원들이 첫 회의를 열었거든요.
일단 사과 발언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 향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그거에 이어서 며칠 전에 본소송도 제기했다고 지금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사법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또 판단을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얼마 동안 이 비대위를 또 유지할 것인가. 뭐 혁신위원회, 이준석 대표가 만든 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죠. 이거와 관계는 또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좀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비대위가 열리면서 나온 발언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먼저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합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역지사지하고 또 조금 양보해서 2030 세대의 지지가 지속되도록 우리는 계속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로 자유한국당에 돼서는 안 됩니다. 어제 가처분 신문이 진행됐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각이 돼야 비대위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기각이 안 되고 반대인 인용이 되면 비대위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렇게 답변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뭐 연일 언론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관된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윤 매일 때리는 이준석.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 뒷부분에 주호영 갈등 사과. 앞서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거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지금요. 과거에 한 2008년이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경쟁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10년 가까이 된 10년 훌쩍 넘어가는 그 세월 과거에 나왔던 발언이 이걸 다시 불러온 겁니다. 이 발언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사기라고 느낄 만한 점도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요. 이준석 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뭐 두 가지 내용인데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을 분양했으면은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는 갈 때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 부분에 들어있군요. 속았다. 국민도 속고 본인도 속았다. 저 얘기를 딱 꺼낸 겁니다. 일부러 꺼냈겠죠? 저 말을요. 다음은 만평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본 시각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만평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걸로 좀 보이네요.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두 컷입니다. 위쪽을 보겠습니다. 위쪽을 보면 취임 100일 평가. 지금 방금 영상으로 들으셨어요. 모델하우스엔 금 수도꼭지가 달려있는데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 속았다. 뭐 이걸 강조한 거죠. 아래로 갑니다. 그런데 100일 전에는 이랬다는 거죠. 이 황금 수도꼭지로 말할 것 같으면 비단 주머니로 박박 닦아 윤이 번쩍번쩍. 비단 주머니 얘기 대선 때 얘기하는데 이걸 또 일부 꺼내왔군요. 이만표. 그리고 여기 보면 윤이 번쩍번쩍. 윤에 방점 찍었죠. 이 윤이 뭔가 상징한다 이거죠. 지금요. 이게 어떤 대단한 풍자를 담고 있네요. 지금 이 만평이 지금. 이런 만평도 오늘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와 계신데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기자회견 내용을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제가 좀 추려 보니까 한 요 정도 세 가지 내용을 어제 담으셨는데 이렇습니다. 우선 최근에 보인 이준석 전 대표의 대처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이것 때문에 국정 동력 상실의 이유가 되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내에서 이제 선당 후사 이런 어떤 얘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선당 후사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내로남불이다 지금 이런 취지의 어제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려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 대신에 쉽게 관심받는 길만 선택했는데 지금도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까? 어제? 일단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게 결코 뭐 내키거나 예.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요즘 말로 참참못이라고 하거든요. 예. 참다 못해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윤리위 국면에서는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인정을 할 겁니다. 다만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한 그 순간부터 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애정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중재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조차 예. 더 이상은 함께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정도 상태라는 같이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해명하고 예.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죠. 예. 그 과정에서 일부 당이나 정부를 향한 쓴소리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발언을 그대로 차용해서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인용해서 비난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 어렵게 만든 이 정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청년층에서는 저라도 나서서 비판을 하고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일군의 청년 정치인들이 주로 방송에 나오면서 예. 2030 보수 진영에서는 저 하나 제외하면 예. 전부 다 이준석 전 대표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방송을 보거나 신문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 눈에는 예. 국민의힘 청년은 전부 다 이준석 전 대표 편이구나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아. 그렇지 않다는 것. 비록 이름이 알려지거나 방송에 나오진 예. 않지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헌신한 많은 청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그나마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 이 어떤 회견을 했을 때 기사가 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예. 우리의 의견도 좀 앞장서서 말해달라라고 많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질문, 중에도 다른 네.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그럼요. 이 질문 짊어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혹시 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결심을 하기 전에 뭐 준비도 하시고 뭐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들과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힌 정치인들과 혹시 교감 내지는 논의를 좀 하셨는지. 이를테면 예. 국회 소통관을 빌리기 위해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용 의원이 도와주셨는데요. 예. 이용 의원도 제 회견문 내용이나 이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아. 제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 그냥 흔쾌히 그 정도로만 빌려주신 설명을 정도이지 하고 잡으신 겁니까? 그 외에 그럼? 다른 분들이랑 이 회견에 대해서 뭐 따로 논의하는 게 전혀 없고요. 그럼 혹시 윤핵관으로 꼽히시는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등 이런 분들과 혹시 교감 또는 논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인 건 맞습니다만 예. 그분들도 기자회견 이후에 기사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정도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없이 혼자서 며칠 동안 숙고하면서 그 전날 밤 새벽 3시까지 제가 기자회견문 원고를 직접 다듬은 것이고요. 예. 일각에서 주로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서거나 예. 좀 공교롭게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분들이 예. 배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전 오히려 그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까지 그분들이 정치적 메시지 낸 거 이준석 전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 지시받아서 상의해서 한 겁니까? 아. 오히려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혼자 고민하고 더 이상 이거를 그만둘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 이 뜻인데요. 어제 장해찬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반응을 보였죠. 먼저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해찬 이사장이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에요.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가 이준석 대 장해찬 둘 중에 누구를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 보면 될 일이다.
일단 요게 하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은 본인을 보고 찍은 거지 그쪽 보고 찍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죠? 다음 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해 당원, 여기 이재명 의원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의원,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해 당원 바꾸자는 친명 사수대. 그런데 이에 아무 말도 못하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나 장해찬 이사장이나 거기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 오늘 나오셨어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근데 같은 값이다라고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갑자기 이게 민주당 얘기까지 섞여 들어갔습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께요. 요 두 반응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인데요. 사실 이제 와서 누구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느냐라고 따지는 게 제 예. 입장에서는 좀 유치합니다. 청년 정치 논쟁의 수준이 이렇게 유치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명구스러운 마음이 국민들 그럼 첫 번째 이준석 전 대표의 요 반응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 자체를 하는 게 유치한 거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다가 아니라 위기의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 어떤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그런데 기사를 통해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경질 등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요구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제가 쓴소리한 횟수가 김용태 전 청년 최고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쓴소리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고 따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는 예. 단 한 번도 내부 비판하거나 쓴소리한 적 없는 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예.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나 박순애 장관 임명 안 됩니다. 경질해야 됩니다라고 공개 비판했던 저에게 예. 내부 비판 안 한다고 말하는 건 자기 모순인 것 같고요. 예. 김용태 전 최고가 알고 보니까 지방선거도 한번 출마하셨고 예. 총선도 출마하셨는데 그 2년 사이에 신고 재산이 한 20억 늘었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정치하는 분들 말고 예. 사회생활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본 예.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청년 정치 예.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론을 하시면서 살짝 이제 공격을 살짝 하신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셨으면 그리고 이제 방송 내용이 알려진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뭔가 다시 또 반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반론 내용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장해찬 이사장께 추가로 하나 질문 드리면요. 오늘 제가 출연료 좀 더 받아야겠는데요. 예, 오늘 뭐 집중적으로 좀 질문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댓글로 조금 얘기를 주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형님 어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어요. 네. 어제 무슨 얘기를 좀 주고받으십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 댓글입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좀 주고받으셨습니까? 제 기자회견 전문을 올린 SNS 글에 댓글을 다셔서 예. 뭐 이준석 대표가 댓글 달았어요? 네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더 잘 살 수 있으면 응원할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장해찬 이사장이 그 기자회견 내용을 올린 그 글의 밑에다 댓글을 장해찬 이사장이 더 잘 될 수 있으면 응원한다.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응원하겠다. 근데 제가 잘 살고 싶었으면 아무 말도 안 했겠죠. 굳이 이 정치적 경량기에 이름을 드러내고 의견을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일을 왜 하겠습니까? 예. 잘 되고 싶었으면 이 기자회견 안 하는 게 맞았지만 예. 개인의 영달과 무관하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서 한 것뿐이고요. 예. 저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평소 이준석 전 대표를 참 아꼈던 우리 당의 그렇죠. 정치 좀 지도자들이잖아요. 가까웠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최근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는 말의 맥락이 제 기자회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 전 대표를 아끼는 그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들도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약간 지적을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약간 지적을 한 목소리 냈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런 평소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 어제도 그렇고 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인이라면 억울해도 참아야 된다. 아. 그리고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하면 안 된다. 자중자애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힌 내용. 냈었잖아요. 예. 왜 그럴까? 그분들의 말 또 저의 비판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싸우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 전 대표라는 우리 당의 정말 귀한 정치적 자산이 더 멀리 가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바람에 하는 나름의 충언이라는 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해찬 이사장이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뭔가 또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뭐 이름은 등장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하고 지금 장해찬 이사장하고 하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당헌 80조 관련한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로 기소가 될 경우에 예. 그러니까 당무가 정직이 되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조항인데 예.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의견을 계속 냈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나 그리고 윤리위 회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강제 규정이 아닌 규정이기 때문에 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쪽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네요. 민주당의 정치인, 청년 정치인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김영태 최고께서 좀 너무 일반화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 저는 근데 어쨌건 이 논란의 핵심이 예. 사실은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두 집단의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두 집단은 무엇을 예를 말하는 겁니까?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준석 대표 측이나 아.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무리하게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나 예.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 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책임이 각자 있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쇄신은 먼저 앞세우지 않고 저쪽이 너무 나를 비판해서 예. 저쪽이 너무 억울함을 호소해서 이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별로 상관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면을 두 쪽 다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광욱 소장님. 한국 정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런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40대 기수론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이때 이후로는 사실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70년대죠, 그렇죠. 그거는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예. 당대표가 되면서 30대 중후반에 예. 기대가 모아졌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한국 청년 정치의 미래인 것인가, 본질인 것인가. 결국에 남는 거는 이름뿐이 특정 인물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누구에 줄 서느냐. 이것이 지금의 한국 청년 정치의 본질인 것이냐.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려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할 때 무엇 때문에 금의 어떤 수도꼭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와서는 무엇 때문에 이게 녹슨 수도꼭지가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거기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배려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본인이 녹슨 수도꼭지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국민한테는 사과부터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녹슨 수도꼭지를 파는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뭐 두 분 말씀을 하시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한국 청년 정치를 생각한다면. 예.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갖고서 한국 청년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가치 논쟁을 벌여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예. 사람 중심의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또 무슨 핍박을 받는 것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뭐 성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되죠,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질에 천착해서 예. 한국 청년 정치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국정 상황도 그렇고 등등등.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요. 개고기, 수도꼭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표현 때문에. 양두구육 뭐 이거잖아요, 지금.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창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을 그냥 좀 약간 잡잡한 표정으로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근본적인 이걸 좀 풀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고. 자, 그럼 타개 방법이 뭐겠는가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비대위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와 전격적으로 어떻게든 만나서 뭔가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상태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너무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감정이 격화돼 있다는 거죠. 막 화가 나 있고 꼬여 있고 예. 그거를 막 어쩔 줄 모르고 어떤 그 아주 독한 그 표현을 통해서 그 화를 갖다가 막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떡합니까? 이 화가 난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화난 상태에서 만나면요, 아, 더 아주 격렬하게 소용없다 이거. 싸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좀 이제 이 설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이 독한 그 창 같은 예. 찌르기, 예. 상대방을 그냥 어떻게든 찔러서 상처를 내려고 하는 독설이죠, 그러니까 예, 독설. 정말 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 예. 그 이준석 대표 볼 때마다 계급장에 격려하라는 그 어떤 느낌.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그렇지만 예. 대표님이 되셨고 많은 그렇죠. 의원들을 대표하고 당원을 대표하시는 그렇죠. 분이에요. 어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럼 어른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포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어른은 가장 돈 전부 많은 예.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화합시키고 포용시키고. 근데 지금은 그 어른으로서 나이 젊은 어른으로서 보여줘야 할 어떤 그 덕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못 지키고 계신 거죠. 당연히 어른인데 전 대표 아닙니까? 지금은 어쨌건. 예.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독한 독설을 통해서 상대방을 찌르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데 좀 이제 그만 찌르고 예. 조금 이제 좀 화를 가라앉히면서 한번 성찰을 하고 예. 그리고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 비대위원 또 비대위원장님 계시고 예. 원내대표도 계시고 예. 그리고 전 대표도 계시니 예. 어른들끼리 좀 만나서 잘 얘기를 해보려면은 화를 가라앉혀야지. 어떻게 이런 그 표현 저런 그 참 만평을 보면서 정말 황금수도 착잡한데. 꼭지입니다. 예, 그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으며 그래 그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정권 교체했다고 막 만세 부르고 했는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국민들은 또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 좀 제발 좀 뒤로 물러나서 2보 전진을 예. 위한 1보 후퇴 한번 하고 예. 감정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좀 독설은 이제 그만. 예,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페이스 조절 예, 이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신다고 이렇게 밝히신 분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면은요. 대선하고 지방선거 이긴 게 아득히 먼 일 같다고 그럽니다. 몇 년 지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뭐 그 정도로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확지 의혹입니다. 불확지. 이거 불확지 이거 과거에 많이 썼던 표현인데 이거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누구 보고 이 표현 쓰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어제 이와 관련된 공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로 소개해드리죠. 밀고 대가로 특채한 거 아니냐? 아니다. 규정 따라 임명된 거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입니다. 지금. 청문회가 된 업무보고 어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이 상임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행안부 경찰청 업무보고였어요. 근데 마치 청문회 같았다. 경찰국장에 대한. 여기 보면 뭐 인노회 과거에 이제 이게 노동운동 조직이죠. 뭐 인노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인노회 출신 김순호 경찰국장을 놓고 뭐 공작 업무 문정구조 검증했다 막 공방이 왔어요. 그리고 교체하라 막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자, 일단 어제 어떤 질의응답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입하셨어요? 인노회 활동 가입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주사파의 그 사상에 주체 사상에 심취돼 있었던 때였습니다.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을 팔아먹었던 밀정 노수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잠적할 리도 없습니다. 의심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특채가 됐겠습니까? 그 바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 국장은 2017년 경무관 승진을 하셨죠. 했습니다. 경무관 승진을 하실 때 청와대에 인사검증이 있었습니까? 예, 수차례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내에 활동한 사람은 처벌받고 종족을 감췄다가 갑자기 특채가 됐는데 처벌 안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없다 하지 말고 그거를 좀 해명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해라. 난 그런 뜻입니다. 그 나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나눠 봐주더라 그 얘기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석 소장님, 일단 아직까지 뭐 명확한 사실관계가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의혹 제기 정도가 나왔는데 민주당 쪽 의원들이 강한 압박을 했죠 어제. 그 답변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김순호 경찰국장 어제 뭐 거취에 대한 막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불확실인지 밀정인지 실제로 밀고를 했는지 이거 아직은 그건 알 모르겠어요. 수가 없죠. 예. 지금도 뭐 그거는 진실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맞잖아요. 지금 주체 사상이 심취했었다. 그리고 인노에 가입했었다. 활동을 했었다 과거에. 그런데 처벌을 안 받았다. 이거는 그 시대를 상상하면 80년대입니다. 우리 시대거든요. 80년대 지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서는 이제 경찰로 특채가 됐다. 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처벌 안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지만 경찰로 특채가 됐다는 것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분이 경찰국장의 적절한 인물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을 만들고 경찰국을 지금 행안부 앞에다가 이제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이게 결국에는 정권이 경찰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판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장격인 국장의 어떤 인물이 결국에는 공작 정치라든가 뭐 공작 수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과거에 행했던 공안 담당의 전공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 예. 그렇다 그러면 그게 적절한 인물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국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예. 인물까지도 이렇게 논란이 돼버리면 이게 일파만파 더 많은 논란이 여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경찰의 의견 수렴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인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사실은 임명을 해서 예. 경찰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오히려 적절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특정의 상황에서 특채가 된 인물이 예. 실제로 경찰을 대변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적절한 인물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예. 본인이 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거취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지혜로운 어떤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죠. 어제 저녁쯤에도 또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이 상임위원회가요. 자, 민주당 여기 또 밀정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밀정 의혹, 뭐 불확지 의혹, 밀고 의혹 뭐 이렇습니다. 언론이 쓴 표현이. 하여튼 의혹 제기가 됐는데 김순호 경찰국장 교체 요구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토해 볼 것, 이런 입장을 냈어요. 사실은 어제 낮에는요. 아니 아직 뭐 확실히 나온 것도 없는데 그 무리한 요구다. 약간 이런 취지의 입장이었는데 약간 입장이 살짝 바뀐 걸로 보이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역시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김순호 경찰국장을 시켜야 하는가? 저는 시대에 맞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방침에 맞지 않다. 심각하게 한번 거취를 논의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김순호 국장은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도 좀 앞서서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기 전에 앞서 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아직은 뭔가 명확하게 설명된 바는 없지만 의혹 제기가 있고 자칫 약간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여요 지금요. 예. 근데 명확한 해명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뭐 업무 보고 이제 그 부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하고 또 서로 그 행정부의 주요 수장들과 국회 간의 대화와 소통이 오가는 그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예의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지적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행정부의 수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인사를 하거나 행정 조치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북한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단체가 맞다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단체에서 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지금 독립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예, 밀정이라는 말은 독립운동 단체를 배신할 때 쓰는 말인데 북한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단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밀정이라고 그러면은 저 단체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비유가 적절치 않죠.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흐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까지 우리가 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 단체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다면 잘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시각이 요 인노회라는 단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좀 예, 시각해야 될 당연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까지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단체의 본질을 잘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 단체가 정말 잘못된 단체였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만일 정말로 이게 완전히 누명이 씌워지고 문제가 있었다 당시 이 과정이. 인노회 자체가 이게 조작된 거고 뭔가 그 다른 목적으로 이 단체를 갖다가 했다면. 엮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건 또 그것도 달라지니까. 다른 상황이 된다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관께서는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시고 다음번 업무 보고할 때 정확하게 이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전혀 그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이 있다. 단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단체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었고 진짜로 뭐였었고 당시에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확인을 거네요.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문제가 있는 단체라면 그거는 당연히 저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그걸 밀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는요. 사실은요. 이 경찰국장 임명되기 전에 인사 검증을 거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판단을 안 했을까요? 알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몰랐던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경찰국 설치 논란과 이 인사 논란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국과 관련된 부처가 원래 1991년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내무부 안에 경찰 관련한 조직이 있었죠. 근데 경찰이 워낙 그 이제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독립시키면서 경찰국과 같은 내용을 없앴어요. 그래서 경찰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무부에도 소관 사무로 치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독립성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유지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뒤집고 있어요. 사실 치안 업무를 보지 않겠다고 하지만 굳이 경찰국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찰국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이 김순호 국장이 사실은 권력에 의해서 자기 동료들까지 팔아넘겼던 이력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지금 의혹 제기가 어제 나온 거예요. 강하게 나온 거예요. 저는 그 해명을 보면서 더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인은 특채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특채가 한 명만 지원하고 한 명만 뽑힌 지금 그렇게 특채예요.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대공분실을 찾아갔다고 말하는데 당시에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곳은 쉽사리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알려진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이 찾아갔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경찰국 설치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이 김순호와 같은 분이 국장을 맡겠다고 하면 사실은 경찰의 독립성 보장이 아주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오전에는 아니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무리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검토해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검토해 본다는 얘기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다는 건지 알았는데 약간 아차 싶은 건지 알았는데 뭐 괜찮다고 판단한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요. 일단 어제 저녁에 검토라는 요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상하네요. 동기다. 한동훈 동기.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를 말하는 것 같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죠. 한동훈 장관과 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러니까 가깝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직접 박근혜 조사에 구속시켰다.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뭐 여러 가지 겹친다는 거죠,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대검 기획부장을 맡았다. 그럼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 자리는요. 그리고 법조계는 총장까지 측근 특수통으로 채웠다. 이른바 이제 윤사단입니다, 이게 표현 나오는 게. 그리고 일각에서는 전 정권 수사 라인이 완성이 됐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원석 후보자는 뭐 중립성, 독립성 지키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죠, 사진. 오늘 이 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게 2020년 1월이에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데 이게 검찰 건물에 어떤 이게 복도 같은 곳을 지나가는 곳이죠. 이 기자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를 찍거든요. 대개 이제 식사 때 이동하는 건데 구내식당으로 갈 때. 앞에 보면 맨 앞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두 명이 보이죠? 여기 보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시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원석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 그러니까 이 사진이 측근이구나. 이걸 상징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원석 후보자 어제 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중립성은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가장 밑바탕이고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구성원 누구나 검찰의 중립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밖에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밖에서 염려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인사에 대한 어떤 지적, 그리고 약간 검찰의 어떤 중립성에 대한 지적,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잘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어요. 장혜찬 이사장. 그런데 오늘 많은 신문들이요. 이것도 윤라인 인사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수사 열심히 해서 예.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안 가리고 예.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걸 어떻게 합니까? 실력 있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수사 잘해서 유명한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데 그러면 수사 안 해서 유명한 이성윤 라인을 뭐 검찰총장 시켜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윤라인이다 뭐다 따지는 건 너무나 이 지역적인 그야말로 말꼬리 잡기식 비난이다. 너무 설명을 위한 설명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네. 이분의 어떤 검사로서의 경력이나 예. 수사 경력을 보면 사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바라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박수 보내야 되는 인사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수사 정말 잘했던 검사 아닙니까? 국정농단 사건 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정말 이 보수 편향적이지 않은 인사라고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이 이제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건 식물총장이 될 거라고 그동안 계속 비난의 열을 올려왔습니다. 예. 근데 이원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검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몇 달 동안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행 역할이지만 검찰총장 업무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죠. 대행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나 파악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그립이라고 부르죠. 이 주도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차장을 이 후보자로 내정한 데에는 이 식물총장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장악력이라든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미 같이 일을 해오고 논의해온 과정이 있었다. 그 뜻이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 검찰 밖에 있거나 다른 예. 곳에 있던 분들이 총장으로 임명되어서 이 중앙의 여러 업무를 파악하는 시행착오의 기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총장 일을 실제로 계속 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연속성도 고려되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27기입니다. 이원석 이 후보자도 27기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죠. 사법연수 27기입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기수가 같기 때문에 예전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어떠한 알력 다툼이나 이 일방적인 법무부 장관의 이 검찰총장을 향한 뭐 부하다 어쩐다 하는 그런 추미애 전 장관이 명언 참 많이 남겼죠. 그런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요한 이 발탁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검찰총장까지 뭐 걸린 시간, 그러니까 꽤 걸렸어요. 이게 청문회 하고 나면 이게 검찰총장 자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항상 야당이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한 자리였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윤석열 라인 역시 또 이런 표현 계속 나옵니다. 기사마다. 윤석열 라인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연손 동기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기사는 요 두 명의 인물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관련돼 있다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기사는. 뭐 박근혜 구속시킨 특수통이다. 뭐 중립성 강조했는데 그런데요, 일단 요 밑줄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까 사법연수 27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전임 총장인 김호수 전 총장이 20기예요. 그럼 7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발탁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 그동안 관례를 보면요. 기수가 건너뛰었죠. 그럼 그 7기보다 앞선, 27기보다 앞선 뭐 26, 25, 26 앞에 있잖아요. 통상 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르면 검찰을 그 관례에 따라 떠나야 할 동기 선배가 19명. 검찰 간부 19명이 기수가 높은 거예요. 앞에 있어요. 앞에 선배가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검찰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발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구락 소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베테랑 검사들이 국가가 만들어놓은 엄청난 이제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 투자가 돼가지고 만들어놓은 그렇죠. 인물들인데 이게 갑자기 19명이나 이렇게 이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지금 이탈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따라서는 그래도 있을 것 같다는 지금까지 전망도 관행으로 있고요. 본다면 거의 예. 그 사표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7기수나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필요성이 그 정도로 수사 능력이 탁월한 것이냐. 저는 사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서 가장 큰 낮은 지지율의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분이 인사 문제예요. 오늘도 인사로 얘기가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인사가 왜 또 논란이 되느냐. 아까 뭐 기수 문제도 되겠지만 사실은 오른팔 왼팔이었던 거 아닙니까? 저 그림이 나오는 이 것처럼. 사진이 뭔가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오른팔이었던 분이 거기에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우리는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심을 사실상 탈피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중립성 얘기하신데 제가 아까 나온 처음에 질문했던 기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7기니까 전임 총장이 7기가 차이서 훌쩍 기수가 높아진 거잖아요. 후배로 갔는데 혹시 그렇게 지명을 한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동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선배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검사들이라는 게 평생 그 위계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인사를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사를 받지 않고 인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장관이 혼자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배가 있었다 그러면 인사를 뭔가 개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부담스러울 텐데.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동기가 왔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정점은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그거는 검찰총장일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거부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는 인사가 사실 필요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그 논란을 불러오는 인사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 이제 중립성, 수사의 중립성 이거거든요. 뭐 본인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자, 중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이거 아니겠는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이걸 과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잣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 기사는. 이건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중립성이 정말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면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혐의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정작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명의의 계좌가 5개가 있고 그리고 한 40억 이상의 매수금이 그 김건희 여사로부터 갔다는 의혹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검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일단 최소한 그러면 불러서 조사라도 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든 아니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지지율이 20%대인데 예. 또 자기 사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검찰로서의 전문성 이야기하셨지만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라인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원래 인사하셨던 분 아니잖아요. 예.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 모두 검찰 라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 많은 부분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는 도중에 예. 또 검찰총장마저 또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야당이 또 만만치 않겠죠 지금요. 다음 기사는요 여야 관계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어제 뭐 직접 법무장관랑 관련 없는 상임인데 과방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어요. 여당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폭주다. 겉과 속이 다른 수박소통이다. 수박소통이요. 그러자 여당은 양두구육식 소통하는 거냐?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통이 이런 소통이 있습니까 지금? 이 좋은 뜻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자 그럼요. 어제 무슨 말들이 있었길래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국힘당은 양두구이식 소통하는 겁니까? 정의하라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좋은데 정의하라니까 그래.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저 상임위 어제 저랬습니다. 윤상희 의원님. 예. 근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열려서 청문회 해야 돼요. 법사위 뭐 이런 데서 열어야 되는데 이거 이 정도 여야 관계라면요. 인사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열리기나 할지 열리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될지 안 되면 또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과방위니까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제가 위원장이죠 지금. 예, 위원장님이신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제가 좀 한마디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야당 시절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면서 샤우팅도 하고 피켓 들고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지나가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살짝 그냥 외면하시거나 살짝 고개를 숙이시면서 그냥 니들도 고생한다 좀 그런 살짝 아는 척을 하고 가는 거죠. 아는 척도 살짝 해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자, 고생하네 뭐 이런 분위기. 뭐 이거 뭐 문제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아주 이 샤우팅을 하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그 속을 막 긁는 그런 멘트 또 뭐 행동.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청래 위원장님께 조금만 그런 우리가 여야가 사실 원래 싸우라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항상 싸울 수만 없잖아요. 합의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좀
덕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포용의 미덕을. 예. 근데 여태까지 제가 봤던 정 의원님은 정치 선배님이시지만 예. 조금 좀 특이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도 예.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남의 속을 긁어놔요. 아. 막 이렇게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할 때 좀 예. 참아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예. 과방위에서도 이제 위원장이시니까 여야를 좀 합의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조금만 좀 소통의 미덕, 포용의 미덕을 보여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물론 무조건 다 국민의힘이 잘했고 예, 뭐 예.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분들이 다 지금 과방위원들인데 이분들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저렇게 격앙이 돼서 막 뭐 항의를 하시고 이럴 정도면 뭐 또 저런 그 의사진행 발언과 예. 이런 걸 둘러싸고 너무 좀 이렇게 한쪽을 무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덕을 좀 바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회 상임위 열 때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있는 상임위에서 이게 미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사사건건 굉장히 많은 현안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뭐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검찰총장은 원래도 대립합니다. 여기는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또 같이 겹쳐 있는 거죠, 지금. 자, 다음은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지역신문 4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네요. 빨간 네모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월 연속 2천억 원대 돌파했다. 강원 수출이 신기록 행진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군요. 강원도에 뭔가 수출 많이 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인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월에서 7월 동안 17억 달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의료용 전자기기, 여기 이제 원주가 이런 걸로 유명하죠. 19% 거의 20% 증가했다. 이런 소식을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4달 출범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요 얘기 좀 꺼냈죠, 구체적으로요. 뭐 여기 보면 뭐 조직을 통합을 하는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추진한다. 위원장, 부총리급 격상이야.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관심이 있다. 그리고 좀 급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힘이 실린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은 대구로 갑니다. 통합 신공항 사업비 12조 8천억 원, K2보다 2.3배 넓다. 대구 공공항 이전 사업 관련된 건데요.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대구시가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2030년 개항이다. 활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크게 해서 뭐 연장 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기대를 좀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자, 중간에 있어요. 광주는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쟁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대명 더 굳히나 호남은 모른다. 주말 주일 호남 순회 경선이 있습니다. 지금 앞두고 있는데 호남은 기존의 다른 지역의 어떤 표심과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적고 있어요. 자, 관련 기사 오늘 뭐 중앙신문에서도 나왔는데요. 기사 이어가 보죠. 양자 대결에도 맹모추는 민주당 반명 정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2명으로 당대표 경선을 압축됐죠. 1명이 이제 사퇴했으니까. 근데 이게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양자 대결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재명 당원 여론 득표를 압도적, 중도 사태 강훈식 표 분산되는 듯.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분산된다. 그러니까 뭐 똑같다는 뜻이 되네요. 결속력, 친문 친이계 결속력 약화도 영향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구라 소장님. 네. 호남, 특히 이제 호남 순회 경선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큰 어떤 변동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동일보 기사는 이번 다르다. 전당대회를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길을 살려서 뭔가 다르다고 컨벤션 보고 효과를 있죠? 좀
얻어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호남은 다르다. 그럼 달렀으면 좋겠다라는 게 담겨 그렇죠. 있는 겁니까? 희망사항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사실은 거의 그 이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호남 다 하면 권리당원의 한 70%가 아직 투표 안 한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죠, 거기가. 예,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방향성이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호남이나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심력을 빨리 확보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느냐, 그 적절한 인물이 누구냐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기조는 호남 수도권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일단 김영학 소장님의 어떤 전망, 그리고 아까 보는 이제 무등일보의 전망, 호남은 모른다는데 약간 달라요. 뭐 호남 순회 경선 많은 분이 주목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사실상 이제 끝났다 아니다 이런 걸 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유럽의 병자입니다. 국제 뉴스인데요. 병자.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잖아요, 지금. 유럽의 병자. 어떤 나라를 좀 상징하는 걸까요? 기사 먼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 얘기가 나오네요. 독일, 다시 유럽의 병자 될 수도. 다시 유럽의 병자. 과거에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극복을 했는데 다시 글로 가는 거냐. 러시아 가스 공급 줄고 대중국 수출 타격 탓이다. 러시아, 중국에 의존에 성장한 수출국 독일.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중국과 관계,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각각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돼 있는데 이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일단 독일 상황입니다.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굶어 죽을까 얼어 죽을까 고민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국 경제를 지금 상징하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침몰 경보라는데 더 보죠. 다음 화면 하나 더. 상황이 이렇답니다. 코로나19,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쇼크에 그리고 브렉시트까지 있죠. 영국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EU 탈퇴했죠. 이런 게 후폭풍 겹쳐서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 가운데 물가는 10% 넘게 오르고 성장은 꼬꾸라지고 있고, 그리고 가스 공급 안 되니까 겨울에는 춥고, 물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되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이런 거랍니다, 지금요. 윤창현 의원님. 좀 이쪽 경제 쪽 전문가신데 독일과 영국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글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전쟁,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봉쇄 정책인데, 사실상 그 봉쇄 정책의 기본에는 지난 이제 10월 달에 그 전인대에서 우리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제 결정이 되죠.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전인 회의인데, 그 두 개가 지금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 나라가 그렇게 취약합니까? 그런 리스크에? 그 독일이라고 하는 그 저기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독일이라고 하는 그 경제가 1990년대 통일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sick man in Europe이라는 표현을, sick man 그러니까 병자죠.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는데 그 후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를 맞이하면서 탄탄하다고 평가받았잖아요. 탄탄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유로화가 출범을 해요. 그래서 유럽 국가 한 20여 개 나라가 같은 돈을 쓰게 되면서 역내 교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수출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때맞춰 또 중국이 아주 경제가 좋으니까 중국에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값비싼 그런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많이 팔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또 값싼 가스를 또 이제 확보를 하고 탈원전을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에서 값싸게 가스를 가지고 와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면서 중국에다가 아주 좋은 비싼 소비 제품 많이 팔았는데 지금 중국 수출 막혔고. 그 한마디로 좋은 시절이 지나갔다는 겁니까? 그 시절이 지났는데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물론 언제라고 하는 것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10월에 전인대에서 만일 그 3년님 잘 성공을 하면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다음에 무슨 행보를 보이겠습니까? 경제 살려야죠. 지금은 그 3년임을 위해서 봉쇄도 하고 막 어떤 권력의 정치적인 요소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지만, 이제
안정되면 그다음에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잠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평가는 현재로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럼 영국은 왜 그렇습니까?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에다가 그다음에 리더십의 위기가 있습니다. 정치가 엉망입니까? 정치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수입이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입 물가도 좀 오르고 있고 식량도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가스 많이 쓰는데 가스값 막 오르고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를 적게 생산해서 판매를 줄이고 있잖아요. 한번 저기 혼 좀 내봐라. 브렉시트는 이미 탈퇴해서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기. 아유 돌아가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영국 경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의 쇼크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러시아의 군수 물자가 지금 서서히 지금 고갈이 된다는 설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경제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제 규모가 독일은 세계 4위고요. 영국은 뭐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 아닙니까? 역시 근데 이 두 나라가 유럽을 끌고 가는데 이렇게 좀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위기다. 뭐 이런 기사가 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